결혼하자마자 사기로 집을 날렸다며 무작정 집에 눌러앉더니 친정 문턱도 못 밟게 하던 시어머니. 결혼 5년 만에 아픈 친정 엄마 좀 보고 왔다고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오갈 데 없는 제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 줄 아셨겠죠? 하지만 저는 울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대신 어머니도 그 집에서 못 사세요. 저는 그 길로 부동산과 중고차 매매상으로 달려가 제 명의로 된 집과 차를 모조리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집에서 당당하게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집주인 노릇하던 시모와 남편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기가 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평범한 주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순하게 생겼다고들 해요. 말수도 적고 늘 웃는 낯이라서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번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무르기만 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제가 가진 걸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참고 있는 것뿐이죠. 결혼할 때도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제 명의로 해온 아파트며 친정에서 주신 넉넉한 혼수자금 같은 건 입 밖에도 안 내고 그저 남편 하나 믿고 온 순진한 며느리인 척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이 독이 되어 제 발등을 찍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뒷목 잡으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야기는 정확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불쑥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며 당분간만 있겠다던 그 당분간이 어느새 5년이 되어버렸죠. 얹혀 사시는 주제의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집주인이냥 행세하며 저를 하녀 부리듯 하셨고 저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꾹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명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부른 시가 친척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전을 부치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는데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엄마 얼굴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이닥치신 후로 친정에 가보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다니요. 저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으며 급하게 나가려는 제 앞을 시어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가로막으셨죠. 어딜 감히. 지금 제사가 코앞인데 며느리가 집을 비워?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사돈이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걱정은커녕 제사상 타령이나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비키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끼고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비켜줄 생각을 안 하셨고 거실에 있던 남편은 힐끔 쳐다만 볼 뿐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 꼴이 우습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쐐기를 박으셨죠. 친정 엄마 핑계대고 도망가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지금 나가면 이혼인 줄 알아. 민서가 너도 뭐라 한마디 해라.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지연아, 그냥 나중에 가보면 되잖아.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전이나 마저 붙여.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고함이 쫓아오더군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작고 야윈 손을 잡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에 친정 한번 제대로 못 오는 동안 엄마는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다행히 엄마는 고비를 넘기셨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3일을 엄마 곁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선 저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때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다. 네가 감히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나가? 싹싹 빌기 전엔 문 절대 안 열어준다. 문자를 보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다가 이내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돈을 내서 산 집인지는 까맣게 잊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를 쫓아내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 문자를 노려보다가 저는 곧장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문을 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나오셨어요. 어머, 새댁. 명절에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는 사장님께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덤덤하게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지금 바로 내놓을게요. 사장님은 뜬금없는 제 말에 당황하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으셨죠. 뭐? 집을 내놓다니?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집을 왜? 저는 차분하게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20% 싸게 금매로 내놓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집 내부는 못 보여드려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고 오늘 당장 계약금 입금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사장님은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시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새댁. 20%면 금액이 얼만데 그걸 깎아? 진짜 괜찮겠어? 남편이랑 상의는 된 거야?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져왔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판다는데 상의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안에 세입자들은 제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투자하실 분 바로 연결해 주세요. 사장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데다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내놓았으니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죠.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는 동안 저는 부동산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5년,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말라가던 제 청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쫓겨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다가도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내야 할 악연이었고 그들은 제 손으로 그 기회를 앞당겨준 셈이니까요. 잠시 후 사장님이 상기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운이 좋네. 마침 현금 쥐고 있는 투자자가 바로 계약금 쏘겠대. 집 안 보고 그냥 사겠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끝에는 망설임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계약서 위로 꾹 눌러질 때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옷깃을 여밀 새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은 해결했으니 이제 제 명의로 된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를 처리할 차례였죠.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 자동차 제조사 어플을 켰습니다. 내 차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르자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거리더군요.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헛웃음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빨간 점이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명 백화점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돈은 응급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데 며느리 차를 몰고 나가서 백화점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처럼 지끈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물으시더군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S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달리는 내내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는 제가 결혼 전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모은 돈으로 샀던 제 첫 차였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장 보러 갈 때 쓴다며 키를 가져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본인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셨죠. 물론 기름값 한 번 내주신 적 없고요.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 기둥 옆에 익숙한 흰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디그더요. 바닥 매트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고 조수석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커피 컵이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남의 차를 빌려 타면서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일말의 예의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진동이 엉덩이와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출발하려다가 룸미러를 통해 뒤쪽을 확인했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 쪽으로 다가오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입을 벙긋거리셨어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당장 내리지 못해? 창문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자 시어머니가 차 뒷공무니를 쫓아오며 팔을 허우적거리셨어요. 사이드미러로 보니 씩씩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셨죠. 아마 경찰에 도난 신고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명의자 본인이 자기 차를 가져가는 걸 절도라고 잡아갈 리가 없으니까요. 아마 경찰서에 전화해서 며느리가 차를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겠죠. 그러면 경찰관은 차주가 누구냐고 물을 테고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망신만 톡톡히 당하실 게 뻔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달리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높이고 창문을 활짝 열었죠. 저는 곧장 내비게이션에 중고차 매매단지를 입력했습니다. 매매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규모가 커 보이는 상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딜러 한 분이 나오시더니 차를 한 바퀴 쓱 둘러보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으시더군요. 차 파시게요?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깝게 왜 파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팔고 싶어요.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 주시면 시세보다 싸게 드릴게요. 딜러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를 해보시고는 차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하셨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었지만 흥정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차에 묻은 그 사람들의 흔적을 1초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류는 다 가져왔으니까 바로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에 앉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는 판결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으로 띠링하고 입금 알림 문자가 울렸죠. 차 키를 딜러분에게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짐들은 다 버려주세요. 쓰레기니까요. 딜러분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사를 걸어 나오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으니 이제 제가 가진 것 중 그들과 엮인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핸드폰을 들었죠. 이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을 수신인으로 지정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환희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오늘 팔았으니 일주일 안에 비워주세요. 아, 차도 방금 팔았으니 이제 버스 타고 다니시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어머니, 남편이라는 글자가 번갈아가며 뜨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툭툭 끊어대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가 듣고 싶은 모양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반납하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어디든 그 집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거리를 걷는데 문득 잊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가족들 밥 챙기느라 정작 저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김밥집 간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평소에 남편이 햄냄새가 싫다며 못 먹게 했던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 알림만 쌓여가고 있을 뿐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닿을 수 없었죠. 당장 오늘 밤부터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받들어주던 호구 같은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뼈저리게 다가오겠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 속에 넣어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억지로 찍었던 사진 속에서 저만 빼고 다들 활짝 웃고 있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사진을 꺼내 계산대 옆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묵어야겠지만 내일부터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가 더 크게 다가왔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계신 병원 쪽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저 사람들, 내가 겪은 고통의 딱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줄 거야. 제가 찜질방에서 식혜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쪽잠을 청하고 있을 그 시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상집보다는 전쟁터에 더 가까웠겠죠.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날의 행적을 낱낱이 알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헛웃음이 멈추질 않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받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 금방 털고 일어나셨겠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집도 팔리고 차도 팔렸으니 이제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스친 건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최근 문화센터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남자 최도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셨죠. 젠틀한 외모에 사업가라는 번듯한 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솜씨까지 갖췄으니 며느리한테 쫓겨나니 비참한 상황을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부랴부랴 화장을 고치고 옷장 속에서 그나마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라 잠깐 사정이 생겨서 나오는 우아한 사모님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인 고급 카페. 도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죠. 최도훈이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옥자 씨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어요.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천벌 받을 일이네요. 어머니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도훈의 말에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내 편이 아닌데 이 남자만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싶으셨겠죠. 어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찍어내며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집을 나오겠어요? 더러워서 못 살겠어서 내 발로 나온 거예요.
그깟집 며느리 다 가지라고 하고요. 사실은 쫓겨난 거지만 어머니의 자존심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머니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제안을 꺼냈죠. 잘 생각하셨어요. 옥자 씨처럼 품이 있는 분이 그런 대우 받으며 살 이유가 없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참에 저랑 같이 지내시죠. 제가 봐둔 빌라가 있는데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지옥 같던 현실에서 벗어나 꿈꾸던 로맨스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착각하셨을 겁니다. 며느리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남자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없이도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몸이 달아오르셨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도훈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끼를 던졌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며 한숨을 푹 내쉬는 도훈의 모습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도훈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갑자기 안 좋아져요? 도훈은 뜸을 들이며 망설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존심 상해서 말하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마른 세수를 했죠. 그 모습에 어머니는 더 애가 타서 재촉했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행하던 사업 자금이 잠깐 묶였어요. 큰 돈은 아닌데 당장 현금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일주일만 있으면 풀릴 텐데 이걸 어쩌나.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자산가라고 알려진 남자가 돈 때문에 곤란해하다니 의심할 법도 한데 어머니의 눈에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를 도와주면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먼저였겠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급한 거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도훈은 슬쩍 눈치를 보며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딱 한 달만 쓰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옥자 씨한테 이런 말하는 거 정말 면목 없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며느리 몰래 숨겨둔 비상금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며느리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도훈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놓치면 정말 끝장이라는 공포감이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게다가 자산가인 도훈이 고작 5천만 원을 떼먹을 리 없다는 맹목적인 믿음도 한몫했죠. 어머니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장 현금은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고 대출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신용 등급은 나쁘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도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해결할게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어요?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등에 키스하며 감격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옥자 씨는 정말 제 구세주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빌라 명의도 옥자 씨 앞으로 해드릴게요. 빌라 명의라는 말에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새빵살이 신세에서 내 명의의 고급 빌라를 갖게 된다니 상상만 해도 짜릿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드사 어플을 열고 카드론 한도를 조회했죠. 이자율이 연 20%에 육박했지만 그런 숫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5천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카드사 어플을 돌려가며 카드론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저축은행 어플까지 깔았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빚이 어머니 이름으로 쌓여갔지만 어머니는 마치 쇼핑하듯 대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대출 승인 문구가 뜰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5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자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니는 도훈에게 당당하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어머니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송금이 완료되자 도훈은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악마의 비웃음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마주보고 웃으셨죠.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며느리한테 보란 듯이 복수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고마워요, 옥자씨. 이제 우리 가서 짐 챙깁시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도훈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며느리 집구석에서 탈출해 사랑하는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겠죠. 어머니는 도훈의 팔짱을 끼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꽤나 다정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했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남편 민석 씨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민석아, 짐 싸라. 엄마가 살 집 구해놨다. 그깟 며느리 도움 없이도 엄마 능력으로 다 해결했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 나서. 두 모자가 신나서 짐을 싸는 모습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그들이 싸고 있는 짐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보따리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신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오시며 화장품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네가 우릴 쫓아내.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 테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어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고 기세등등하게 말이죠.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사기꾼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찜질방 불가마 앞에서 식혜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땀을 빼고 나니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발로 나가주신다면야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죠. 이사 비용도 굳고 골치 아픈 명도 소송도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그 행복이 얼마나 얄팍한지 말이죠. 사상 누각 위에 지은 집은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아주 거세게 불어닥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빚까지 내가며 잡은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찜질방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제가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첫날이자 어머니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이 평화로운 밤이 지나면
진짜 태풍이 몰아칠 테니까요.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퉁퉁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당장 입을 옷가지와 업무용 노트북을 챙겨야 했기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팔아치운 집, 마지막으로 짐이나 챙겨 나오자는 심산이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 들어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안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지연아, 여긴 웬일이야?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안 꼴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거든요. 거실 바닥에는 이사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피난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을 빼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른 중년 남성.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인간이구나.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그 재력가 남자친구. 그런데 묘하게도 첫인상이 싸했습니다. 겉보기엔 번지르르한데 눈빛이 어딘가 흐릿하고 웃고 있는데 입가만 웃는 느낌이랄까요? 사기꾼 특유의 불쾌한 눈빛이 느껴졌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보란 듯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코를 치켜세우셨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 왔니? 인사해라. 이쪽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최도훈 회장님이시다. 너 같은 며느리한테 구박받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 저는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님 되시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옥자 씨는 제가 확실하게 모실 테니 걱정 마십시오. 말투는 정중했지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고 차갑게 대꾸했어요. 누구신지는 관심 없고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시는 모양인데 이 집구석에는 이제 가져갈 게 없을 텐데요. 제 말에 남자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버릇이야.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애예요. 우린 얼른 짐이나 싸서 나가자고요. 저런 애랑 말해봤자 시간만 아까워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그 남자에게 알랑거리며 회장님, 이거 조심하세요. 아유, 무거우신데 두세요 하며 굽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관이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사기꾼을 상전처럼 모시는 꼴이라니. 저는 옷장 문을 열고 캐리어에 필요한 옷들과 노트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챙겼습니다. 이 방에 깃든 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짐을 챙겨 거실로 나오니 세 사람이 희희낙낙하며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라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등 뒤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저 김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제안 주셨던 그 일, 아직 유효한가요?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유효하죠. 안 그래도 지연 씨 기획력이 필요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 괜찮아요? 사무실로 좀 올래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강 대표님의 사무실. 제 예전 직장 상사이자 제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의 압박으로 억지로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아쉬워하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해주셨던 분이죠. 강 대표님의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소음이 저에게는 무한한 생명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얼굴이 좀 상했네?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인생 수업 좀 비싸게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만 하려고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은 제 눈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눈빛이야. 내가 알던 독종 김지연이 돌아왔네. 이번에 우리가 런칭할 브랜드, 내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지연 씨가 맡아주면 성공 확률 200%야.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시장 조사를 하러 뛰어다니고 밤에는 기획서를 쓰느라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기 일쑤였죠. 고시원 생활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편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가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2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흘러갔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5년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팔아버린 그 아파트, 제 5년의 한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벌어질 마지막 쇼를 관람하러 갈 참이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게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잠복 근무를 나가는 형사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기도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벤치 뒤편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저 멀리 우리 동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오전 10시. 시계를 보니 9시 55분이었습니다. 정확히 5분 뒤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칠 예정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10시가 되자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대형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건장한 남성들 속에 섞여 저도 같이 올라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튀어나왔어요. 잔뜩 멋을 부린 차림새였지만 얼굴은 붉어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인부들을 막아서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가 오라고 했어?
우리 회장님이 보내준 트럭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인부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 작업 지시서를 흔들어 보이며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시간 됐잖아요. 집주인이 10시까지 안 비우면 강제로 짐 빼라고 했다고요. 비키세요, 바쁩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남편도 튀어나와 엉거주춤하게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들은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도훈 회장이 보낸 최고급 포장이사 트럭이 와서 자신들을 럭셔리한 빌라로 데려다 줄 거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짐꾼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쌓여있던 짐박스들을 거칠게 드러내 복도 밖으로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짐을 끌어안고 이거나 내 짐이야 라며 악을 썼지만 건장한 인부들을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회장님에게 전화를 거는 거겠죠. 그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더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던 시어머니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회장님 안 받으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안 받아. 없는 번호래. 도훈 씨 번호가 없대.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하녀 취급하며 뼈골을 빼먹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죠. 민석 씨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있다가 시어머니를 흔들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빌라 계약은? 우리 오늘 어디로 가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잡을 듯이 움켜쥐며 오열했습니다. 돈, 내 돈, 5천만 원. 빌라 계약금이랑 잔금 다 보냈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내 돈 어떡해? 5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민석 씨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나마 남은 돈까지 몽땅 날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인부들은 그들의 절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계속 밖으로 날랐습니다. 아파트 화단 앞에는 시어머니의 옷가방과 잡동사니들이 쓰레기처럼 쌓여갔죠. 지나가는 주민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아들 집이야라며 떵떵거리던 박 여사가 길바닥에 나앉아 통곡하는 꼴이라니 동네방네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바닥을 기며 서로를 원망하고 쥐어뜯는 모습은 이미 제 예상 시나리오 그대로였으니까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망가져줘서 고마울 지경이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보란 듯이 캔커피를 들어 건배를 제의하듯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렸죠. 동정심이요? 글쎄요. 아픈 친정엄마를 두고 제사상 차리라며 저를 막아섰던 그들의 비정함을 생각하면 이건 자비로운 처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기쁜 날인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사랑해.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찾으러 갑니다. 강 대표님과 함께할 새로운 사업, 그리고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시간과 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든 빚쟁이한테 쫓기든 그건 이제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들은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강 대표님이 밝은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리가 런칭할 브랜드의 로고 시안이 놓여 있었죠. 지연 씨 왔어? 이거 봐봐. 지연 씨 아이디어대로 수정해 봤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 저는 시안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동안 시댁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남편이거나 시어머니의 전화일 겁니다. 저는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죠. 오늘 밤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들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이제 시작일 테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할 테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인생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 대표님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런칭한 제 브랜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홈쇼핑에 나갔다 하면 매진 기록을 세우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 앞에는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어엿한 주식회사 대표 김지연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갓 내린 커피 향을 맡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대표님, 결제 서류입니다. 대표님, 다음 미팅 준비됐습니다 하며 저를 찾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죠. 5년 동안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살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마귀가 낀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군요. 제 인생이 가장 빛나던 그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막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대표님 남편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남편이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남편 행세를 하고 다니다니 기가 막혔죠. 저는 직원을 안심시키고 직접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주 불쾌한 목소리가 귀를 찔러왔습니다. 김지연 나오라고 해. 내가 남편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씩씩거리고 있는 남자. 정말 이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1년 전만 해도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던 그 남자가 지금은 며칠째 머리를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술은 터져 있는 게 그동안 얼마나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이민석이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듯 다가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지연, 너 잘 만났다. 너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 말에 이민석은 헛웃음을 짓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더군요. 이혼? 그래, 이혼은 했지. 근데 재산 분할이 잘못됐잖아. 너 그 아파트 팔아서 챙긴 돈, 그리고 지금 이 회사, 다 결혼 생활 중에 불린 재산이니까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 정말이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갖다 준 적 없고 시어머니랑 짝짝꿍해서 사람 말려 죽이더니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이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에요.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거세요. 아, 변호사 살 돈은 있고? 제 비아냥에 이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급기야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며 저에게 들이대더군요. 카메라 렌즈를 제 얼굴에 들이밀며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았지. 너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릴 거야. 잘 나가는 여성 CEO의 실체. 시댁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악질 며느리. 이거 올라가면 네 회사 이미지 어떻게 될 것 같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퍼지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민석은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는 먹혀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기고만장해져서 떠들었어요. 겁나냐? 겁나면 당장 현금으로 5억 가져와. 그럼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5년을 살았다니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김지연이 아니죠. 저는 보안 팀장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끌어내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CCTV 화면 캡처해서 증거 남겨두시고요. 뭐? 김지연, 너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너 매장시킬 거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이민석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분노인지 아니면 혐오감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진정하려고 애썼죠. 그래, 짖는 개는 무시하면 그만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책상 위에 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친정엄마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이모님이셨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닌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이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이모님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울먹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지연씨, 빨리 좀 와봐요. 어떤 미친 할망구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가 났어. 어머니 쓰러지시겠어. 네, 할망구라니요? 혹시 자기가 사돈이라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안 열어주니까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지금 거실까지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나 무서워서 죽겠어.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옥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놈은 회사로 와서 협박을 하더니 그 어미는 아픈 친정엄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니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갈게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라고 소리치고는 핸드폰과 차만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죠.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년 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아섰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엄마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저는 클락션을 울려대며 앞차들을 추월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친정집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화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엄마가 드시던 약봉지와 죽그릇이 엎어져 엉망이었고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엄마의 멱살을 쥔 채 악에 받쳐 소리 지르고 있었죠. 내 돈 내놔. 네 딸년이 내 돈 다 훔쳐가서 내가 이 꼴이 됐어. 돈 내놓으라고. 친정엄마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셨고 요양보호사 이모님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울고 계셨습니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1년 전보다 더 늙고 추레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도끼만큼은 더 지독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 던지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당장 그 손 못 놔. 제가 달려들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엄마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이 뒤로 나동그라진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치네. 동네 사람들, 천하의 불효녀가 여기 있어요. 내 돈 다 뺏어가고 나를 길바닥에 내쫓은 년이 여기 있다고요. 저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엄마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충격 때문인지 손을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고 뒤를 돌아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봐줄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내 발로 찾아와서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니 소원대로 해줄게. 시어머니는 제 살기 어린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움찔하면서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렸습니다. 죽이긴 누굴 죽여? 돈이나 내놔. 네가 꼽을 친 내 아파트 판돈, 그거 다 내 거야. 그거 주면 내가 조용히 물러가 주마.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줄 알아.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1년 동안 겪은 고생이 사람을 반성하게 만들기는커녕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연남한테 사기당하고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남 탓만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모님이 신고한 경찰차가 도착한 겁니다. 경찰관 2명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아픈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가슴을 부여잡고 헐리우드 액션을 하며
시어머니가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나 좀 살려줘요. 며느리란 년이 시어머니를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네. 경찰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저런 쇼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 멍청함이 애처로울 지경이었죠. 저는 경찰관님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집 거실에 CCTV 있는 거 아시죠? 저 여자가 무단 침입해서 김을 파손하고 환자인 저희 어머니 폭행하고 협박한 거 다 찍혔을 겁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CCTV라는 말에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CCTV? 저는 거실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해둔 홈카메라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몰랐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콩밥은 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남자도 못 사귀실 테고 외로워서 어쩌나. 제 말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제압한 뒤였습니다. 발버둥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접근 금지 가처분은 기본이고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까지 걸 수 있는 건 싹 다 걸어주세요. 합의요? 절대 없죠. 콩밥 먹을 때까지 갈 겁니다.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멀어질 때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회사에서 쫓겨났던 이민석이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했더군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제 엄마를 보고 놀라서 뛰어가는데 그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지연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엄마를 품에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리다니요. 이제 자비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악기 같은 모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버릴 겁니다. 경찰서로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는데 거울 속 제 눈빛이 1년 전 그날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전면전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과 힘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지 못하게 밟아줄 생각이니까요. 현관을 나서며 저는 뒤따라오는 요양보호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 문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금방 해결하고 올게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 룸미러로 보이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모자가 나란히 누워 무슨 대화를 나눌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서로를 탓하며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와 있던 이민석이 저를 보고 달려오려다 변호사님과 수행원들에게 막혀 바둥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리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그곳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두 사람, 박옥자와 이민석이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행패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경찰서라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 잔뜩 움츠러든 채 곁눈질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변호사님과 함께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형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저희를 번갈아 보며 물으셨습니다. 자, 양측 다 오셨으니까 정리 좀 합시다. 피해자분께서는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보통 가족 간의 일은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요. 형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입을 여시더군요. 그럼요. 가족끼리 무슨 처벌입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려다 홧김에 그런 거지. 진짜 해코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형사님, 이거 다 오해입니다. 옆에 있던 이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떡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 꼴이 정말 가관이었죠. 이민석은 저를 향해 애원하듯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가 좀 흥분하셔서 실수하신 거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부부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 응?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헛웃음이 픽 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남의 친정엄마 목숨을 위협해 놓고 실수라니, 그리고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라니요. 정말이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님이 냉철한 목소리로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저희는 단순 폭행이나 주거 침입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증거 자료들부터 보시죠. 변호사님이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금 전 친정집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죠.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바로 1년 전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증거였죠.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어울리며 우리 마누라, 걔는 그냥 밥 해주는 식모야. 사랑은 개뿔. 나는 너네를 더 사랑해라고 떠벌리는 녹취록과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제 회사 로비에서 5억 안 내놓으면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던 CCTV 영상까지 연달아 재생되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이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형사님과 변호사님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더군요. 변호사님이 안경 너머로 매섭게 그들을 쏘아보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특수폭행,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여기에 명예훼손까지. 죄목이 화려하시네요. 이 정도면 실형 피하기 어려우신 거 아시죠? 실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감옥이라니, 이 늙은이가 감옥에 가면 죽어서 나온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응? 제 다리에 매달려 콧물 눈물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예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집살이에 지쳐서 제발 좀 봐달라고, 저 좀 사람 취급해달라고 얼마나 빌고 빌었던가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하며 비웃으셨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옥자 씨. 저는 합의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죗값 다 치르시고 나오세요. 아, 나오실 때쯤이면 저는 더 높은 곳에 가 있어서 얼굴 볼 일은 없겠네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옆에서 눈치만 보던 이민석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화살을 자기 엄마에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민석은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그 사기꾼한테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어. 그리고 엄마가 지연이네 가서 행패 부리자고 꼬셨잖아. 아들의 배신에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도끼를 품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 못난 놈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네가 며느리 단속만 잘했어도 내 집이 팔릴 일은 없었어. 어디서 애미 탓을 해. 경찰서 조사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 꼴을 보니 정말 피는 못 속인다 싶더군요. 어쩜 저렇게 바닥까지 추할 수 있는지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뒷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조사실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와 이민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가지 마. 우리 좀 살려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참 밝았습니다. 1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날 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홀가분한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요양보호사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모님, 저예요. 네,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날 거예요. 엄마 안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멀어지는 경찰서 건물을 보며 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내 지옥 같았던 5년. 그리고 영원히 안녕. 옥자야, 민서가 잘 살아. 이제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가진 돈은커녕 빚만 남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을 테니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감옥에 가든 나와서 평생 빚을 갚으며 살든 그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삭제되었으니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더군요. 흥얼흥얼 콧노래를 따라 부르며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팡파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엄마가 저를 위해 불편하신 몸으로 찌개를 끓여 놓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고생 많았지? 얼른 와서 밥 먹자. 엄마의 그 평범한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엄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노곤해지더군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끝났어. 다 해결했어.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느껴지는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5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든든함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 대표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연 씨, 내일 중요한 바이어 미팅 있는 거 알지? 이번 건 성사되면 우리 회사 글로벌 진출도 꿈은 아니야. 푹 쉬고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자고.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자마자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진출이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했어요. 저는 네, 대표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온전히 저 김지연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사랑하는 엄마와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할 테고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지는 와중에 문득 남편과 시어머니가 갇혀있을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상념일 뿐 제 단잠을 방해할 수는 없었죠. 이것으로 그들과의 질긴 악연은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시간이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같았던 그 시간들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만큼 빠르게 흐르더니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 대표님과 함께 시작했던 브랜드가 대박을 터뜨린 것도 모자라 얼마 전 대기업에 거액을 받고 매각되는 잭팟을 터뜨렸으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 허영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더 깊은 망상 속에 빠져버렸다죠. 5천만 원을 사기당해 놓고도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석유 재벌이라나요? 뭐라나요? 가난과 불행,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라는 굴레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개미지옥 같은 살. 그것이 그들이 자초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5년 동안 부엌대기로 살던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찾으려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그 뻔한 진리가 세상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지연 씨의 길고도 치열했던 홀로서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답답했던 고구마 구간을 지나 통쾌한 사이다 결말까지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와 주신 여러분의 속도 시원하게 뚫리셨나요? 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보란듯이 성공한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며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지연 씨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